주가는 심리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경제학을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행동주의 경제. 예. AI가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없어지겠구나. 주식 공부는 이렇게 해라라고 간단하게라도 조금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제는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네. 있는데 네. 근데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질문들을 좀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특히 이거 좀 네.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은데 네. 솔직하게 네.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정말 솔직한 답변을 원하시더라고요. 질문을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이때 네. 이 종목 성적 나 이거 완전 귀신 같았다 라고 하는 때가 있었나요? 있었죠. 오, 예. 어떤 때인지 정말 언급이라도 해주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켓 쪽을 보니까 네.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를 올해를 놓고 봤을 때 좀 변동성이 올 수 있는 시점을 한 달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 와, 한 달 전부터? 예, 실질적으로 좀 변동성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이 어느 시점에 형성될 거니까 그때 좀 포지션을 많이 늘려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올해 2번 있었어요. 오, 네. 올해 특히 좀 네. 약간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네. 상당히 변수나 예상하기가 힘드셨을 텐데 그걸 맞추셨던 네. 21세기형 아. 분석가분이 예. 이 사람을 따라가야겠어요. 예.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근데 이제 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아. 예. 잠깐 섞었어. 나 지금 느꼈어. 섞었어. 씨. 예.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3월 달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그거를 한 달 전부터 어느 정도는 그런 변동성이 올 거라고 얘기를 좀 드렸던 논리가 있어요. 네. 그 논리가 뭐였냐면 사실 이제 이 경기 사이클을 놓고 본다고 하면 10년의 패턴이 있어요. 이 미국을 놓고 본다고 해도 10년 동안은 경기가 호황을 보이다가 10년의 막바지 정도에서는 한 번은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꺾여버리는 징후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미국이 10년 이상 계속 경기가 좋았거든요. 12년 정도.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가 충격이 한 번 올 시점이었는데 오지 않았었죠. 예. 실제로 그 정도의 예. 충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랬던 이유가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서 감세를 통한 어떤 기업이익이 기왕 증가할 정책.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밀다 보니까 사실 미국 증시가 좋았던 부분들이 분명 있었죠. 그러니까 정책의 힘이었어요. 근데 2019년도 하반기 때부터 미국의 경제 성장 활력이 둔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경기 사이클의 고점이 형성이 됐거든요. 네.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 되는 시점 하에서는 한번 어떤 외부 충격이 오게 되면 정말 큰 충격이 한번 오겠다. 근데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코로나19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가 어차피 경기 사이클도 10년이 지난 시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클이 맞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가에 어떤 큰 충격을 올 수 있다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3월달 중순 정도에는 크게 주가 충격이 나타나고 저점을 형성하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분석을 할 때 금융위기 패턴을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네. 이것도 상당히 좀 근거가 있는 네. 분석을 토대로 이렇게 네. 예측을 하신 거네요. 예. 주가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통적인 경제학을 반영을 하거든요. 네. 주가는 가치를 반영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경제학이에요. 그동안 이제 모든 주가는 이거를 반영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주가는 심리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경제학을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행동주의 경제학. 예. 그래서 올해 보면 사실 주가가 올라갈 동의는 없어요. 유동성 말고는. 네. 근데 그 유동성의 바탕은 사람들의 심리예요. 돈을 푸는 정책들, 사람들이 앞으로 그래도 뭔가 정책을 바탕으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자금이 이제 증시로 몰려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미국 증시, 한국 증시의 모습이 만들어진 토대가 된 거죠. 예. 진짜 놀라운 네. 결과인데요, 예측이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네. 나 이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다. 와, 이거는 다시는 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순간이 애널리스트로서 있으셨는지. 올해 그랬어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3월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죄송한데 그겁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잘 맞춰? 내가 내 자신이 두렵다. 뭐 이런 겁니다. 아니요. 전혀. 그것보다는 주가가 충격을 받고 3월 중순 때 저점이 형성되고 나서 이제 주가는 회복될 거다. 근데 그 회복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주가의 증시 경로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융위기와 같은 어떤 리스크가 오게 되면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30% 전후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고 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패턴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3월 중순 저점 형성하고 나서 지금까지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국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었어요. 아. 과거의 패턴을 적용해서 저점에서 대략적으로 30%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줄여놓거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올해 좋진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에서 좋은 순간과 아찔했던 순간이 그게 오버랩 또, 되죠. 예, 예. 혼합되네요. 네네. 그게. 진짜 이거 얘기만 듣더라도 애널리스트가 참 힘들 수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다른 산업 섹터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금융계도 그 AI 인공지능이라고 아, 예, 불리는 예, 그 네. 기술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데 이 AI가 이제 금융계에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향후의 미래가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AI가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없어지겠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같이 애널리스트를 하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눴고요. 네. 근데 이 주식의 영역이라는 게 데이터만으로는 움직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가의 모습이거든요. 주식이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애널리스트가 활동할 수 있는 입지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보다는 그 입지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은 있지만 유연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애널리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규모 자체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의 좀 방식이나 프로세스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실제적으로 유럽 내에서는 AI를 통한 이런 분석 리포트가 나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읽어보면 이게 꼭 사람처럼 쓴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리포트가 발간되는 것처럼 지금 현재 AI가 모든 산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현실이죠. 근데 한계는 분명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어떤 전망에 대해서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스킬이 필요하잖아요. 예, 노하우도 그렇죠. 필요하고. 예, 근데 자기만의 스타일도 필요하고. 예. 근데 사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AI가 답습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예. 그러면 지금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고 특히 주린이 그러니까 네. 주식 어린이 분들이 되게 네.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주식 공부는 이렇게 해라라고 간단하게라도 조언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어떤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때는 사실 단기적인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들 좀 6개월 이상 정도 되는 시기를 놓고 앞으로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좀 방향성이 갈 겁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게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어떤 전략을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 스킬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들면 올해 이제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우리가 일간 차트를 놓고 봤을 때 3월 저점이 형성된 이후부터 놓고 보면 21선이라는 게 있어요. 21선. 21선은 뭐 어떤? 보통 이제 추세선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추세가 정해지게 되면 주가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차트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선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재밌게도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신기하네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하루에 변동이 크잖아요. 네네. 그런 변동을 놓고 사고 팔고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어차피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주가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자. 20일 한 달 이렇게 크게 보면 어차피 올라간다. 뭐 그러면 이런 이제 누적 수익률이 꽤 높았겠죠. 크게 한 달 20일 이상 이렇게 네. 보게 되면은 그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라서 네, 흔들릴 네, 필요가 네, 없다. 네, 뭐 이런 네.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어떤 시향이 어떻게 되겠습니다라는 쪽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또 반대편으로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것들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아하, 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매매 시점을 잡는 공부도 하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인 예로. 아, 예, 네. 예. 아, 오늘 그 막 질문도 되게 많고 네. 제가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애널리스트가 어떤 직업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여기 실제로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지금 좀 많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융인으로 살아오면서 좀 생각해 놓은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금융이라는 어떤 산업이 그렇게 친숙하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업이라는 어떤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시각 자체가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시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융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게 현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약간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어떤 견해들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싶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인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에요. 네. 오늘 솔직하고 전문적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대신 인터뷰 오늘 두 번째 시간 리서치 센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 궁금한 부서라든지 궁금한 증권사 직원 업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대신 인터뷰 제발 다시 만나요.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 빠이빠이 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